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오랜만입니다. 그간 별일 없으셨죠? 저는 일도 열심히 하고요. 운동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이게 안 바쁜 것 같은데 정작 제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신기해요. 일 같은 경우는 단편 영화 작업하기도 하고요. 홍보 영상 찍기도 하고 광고 찍기도 하고 그랬네요. 일단 대본을 받으면 제 분량이 많지 않더라도 정말 끝없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었네. 얼마 전에 작업한 경우는 여주인공 분이 춘향이고 제가 이몽룡인데 막 춘향 씨가 상심하고 있으면 제가 옆에서 슬쩍 나타나서 커피 한 잔 주면서 기운 내요. 이런 대사가 잔뜩 있었는데 하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 운동 같은 경우는 요즘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싶어서 복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 그냥 혼자 조용히 운동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저만 보면 스파링 신청을 해주십니다. 그냥 나갈 때마다 맞고 돌아오는 거죠. 옛날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자기 전에 영상을 찍고 자려고 했었는데 너무 피로해서 지금 자고 일어난 다음에 찍고 있는데 아침도 아니네요. 지금 새벽 5시 반입니다. 그래도 막 일어나서 지금 똘망똘망한 상태인데 녹음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잡담은 그만하고 오디오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탈색된 병사, 셜록 홈즈 시리즈의 거의 말기 작품이고요. 이번 작품은 신기하게 이야기를 설명하는 화자가 왓슨이 아니라 홈즈입니다. 전에도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왓슨이 아니라 홈즈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까 신선했습니다. 자, 듣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탈색된 병사. 내 친구 왓슨은 가끔 지배할 정도로 끈질기다. 그는 꽤 오랫동안 내 사건을 직접 써보라고 권했는데 사실 그런 박해를 자초한 것은 나 자신이었다. 그동안 그의 글에 대해서 사실성이 부족하고 사건을 충실히 기록하기보다는 대중의 취향에 맞춰 쓴다고 꽤나 자주 쓴소리를 해댔으니까. 그럼 자네가 직접 써봐, 홈즈. 왓슨은 이렇게 톡 쏘아 붙였고 막상 펜을 들고 보니까 독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사건은 왓슨이 미처 기록하지 못했는데 내가 맡았던 가장 기이한 사건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써도 절대로 재미없지 않을 것이다. 내 오랜 친구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동안 내가 여러 다양한 사건에 그와 함께했던 것은 고작 감상이나 변덕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해두고자 한다. 왓슨은 늘 겸손하게 최고의 찬사로 나의 추리 능력을 칭송하지만 정작 자신의 재능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다. 사실 나처럼 상대방의 심중이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친구를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왓슨처럼 사건의 전개를 매번 무척 놀랍게 바라보고 미래를 아직 펼치지 않은 책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겐 정말로 이상적인 동료라고 할 수 있다. 노트를 확인해 보니 제임스 M. 도드 씨가 날 방문했던 날은 보호전쟁이 끝난 직후인 1903년 1월이었다. 그는 체격이 크고 햇볕에 그을려 생기 넘쳐 보이는 강직한 영국인이었다. 당시에 내 친구 왓슨은 결혼을 해서 날 버리고 떠났는데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 사이에서 유일하게 이기적인 행동이었다. 난 혼자 남겨졌다. 난 창을 등지고 앉는 버릇이 있다. 그리고 날 찾아온 손님들은 빛이 들어오는 맞은편 의자에 앉힌다. 제임스 M. 도드 씨는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난 그를 돕기 위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를 관찰했다. 내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리한 것을 몇 가지 말해주었다. 남아프리카에서 오셨군요. 네, 선생님. 그가 좀 놀란 얼굴로 대답했다. 황실의 기마 의용군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럼 보나마나 미들섹스 부대에 계셨겠네요. 그렇습니다. 홈즈 씨는 점쟁이군요. 그의 얼떨떨한 표정에 난 미소를 지었다. 그건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들이요. 남성미 넘치는 신사가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내 방에 들어왔는데 영국에선 절대로 그렇게 태울 수가 없지요. 손수건을 주머니가 아니라 소매자락에 넣으셨고요. 턱수염은 짧게 기르셨는데 그건 보통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기마병들의 방식이죠. 미들섹스 부대는 선생의 명함을 보고 알았어요. 스로그 모턴가의 주식 중개인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렇다면 어느 부대에 지원했겠습니까? 한눈에 다 보시는군요. 선생보다 더 많은 걸 보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의미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거듭한 덕분이죠. 어쨌든 도도씨, 아침부터 관찰의 과학에 대해 토론하러 오신 건 아닐 테고 턱스버리 올드파크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홈즈씨. 선생, 놀라실 것 없습니다. 선생이 보낸 편지 서두에 적힌 걸 보고 안 거니까. 이렇게 급히 약속을 잡은 이유는 뭔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 테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오후에 썼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엠소스 대령이 절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선생을 쫓아냈다고요? 그게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엠소스 대령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전성기엔 육군에서 가장 엄격한 지휘관이었고 말도 아주 거칠었대요. 가프리만 아니었으면 저도 대령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난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의뢰인은 장난스럽게 희죽 웃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실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그럼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죠. 듣고 나서 그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제발 제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밤새 머릿속이 하도 어수선해서 잠도 못 잤거든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가 말했다. 제가 입대한 건 1901년 1월이었어요. 딱 2년 전이죠. 가프리 엠스워스라는 청년도 그때 저와 같은 대대에 입대했어요. 그는 크림 전쟁 때 훈장을 받은 엠스워스 대령의 외아들이었어요. 전투적 기질을 물려받은 그가 입대한 건 놀랄 일도 아니었고 그는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병사였어요. 우린 금세 친해졌죠. 우리의 우정은 같이 생활하면서 같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는 내 단짝이었고 그것은 군대 생활에 유리한 점이 무척 많다는 뜻이었죠. 우린 1년 동안 전쟁터에서 온갖 힘든 일과 좋은 일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레토리아 외곽에 있는 다이아몬드 힐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갓프리가 대구경 총에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케이프타운에 있는 병원과 사우샘프턴에 있는 병원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홈즈씨. 6개월이 넘도록 단 한 글자도요. 가장 친한 친구인데 말이죠. 전쟁이 끝났고 우린 모두 귀환했어요. 전 그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갓프리가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답장이 없었죠. 며칠 기다리다가 다시 편지를 써 보냈더니
답장이 오긴 했는데 아주 짧고 무뚝뚝한 답장이었어요. 가프리는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났는데 1년 뒤에나 돌아올 거다. 그게 다였죠. 훈주씨, 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가프리처럼 좋은 녀석이 그런 식으로 연락을 끊다니. 절대로 그럴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가프리가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 그리고 가프리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자주 아들을 괴롭혔고 젊은 가프리는 그걸 견디기 힘들어했대요. 그래도 전 만족스럽지 않았죠. 그래서 직접 그 일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일을 모두 정리하는데 꼬박 2년이 걸렸고 이번 주에야 겨우 가프리를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일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서 전 제 일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제임스 M. 도드 씨는 적으로 만들기보단 친구로 삼는 편이 훨씬 좋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였다. 파란 눈은 엄격했고 각진 턱은 강인했다. 그럼 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일단 베드퍼드 근처의 턱스버리 올드파크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직접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아버지의 인색함은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깔끔하게 직접적으로 말했죠. 갓프리 친구인데 군대에서 우리가 함께 겪은 재미있는 일들을 어머니께 들려드리고 싶다. 그 근처에서 묵을 예정인데 잠깐 찾아뵈어도 되겠느냐 등등. 어머니께서 하룻밤 묵어가라는 상냥한 답장을 보내셨더군요. 그래서 월요일에 바로 내려갔습니다. 턱스버리 올드홀은 외진 곳이었죠. 마을에서 8km나 더 들어가야 했는데 역에 마차가 없어서 여행 가방을 들고 걸어가느라 도착했을 땐 날이 거의 어두워질 무렵이었죠. 무척 크고 웅장한 집이 공원 안에 있었어요. 나무로 뼈대를 세운 엘리자베스 시대의 건축 양식부터 빅토리아 시대의 현관 양식까지 여러 시대의 건축 양식이 뒤섞여 있더군요. 건물 내부에는 나무판을 이어붙인 벽에 테피스트리들과 빛바랜 옛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뭔가 음산하고 수상한 느낌이 드는 집이었어요. 집사인 랠프 노이는 그 집과 나이가 거의 같을 것 같았고 그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의 아내는 가프리의 유모였대요. 전에 가프리가 엄마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유모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 정말 기묘하게 생긴 사람인데도 친숙한 느낌이 들었죠. 어머니는 애완용 흰 쥐처럼 작고 친절한 분이었어요. 불친절한 사람은 오직 대령뿐이었죠. 만나자마자 우린 곧장 말다툼을 벌였어요. 대령이 절 돌려보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돌아서서 역으로 갔을 거예요. 전 곧장 서재로 안내됐고 거기서 그를 만났어요. 덩치 크고 등이 굽은 그 사람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회색 턱수염은 헝클어져 있었고 피부는 거무튀튀했어요. 빨간 코가 마치 대머리 독수리 부리처럼 솟아있었고 짙은 눈썹 밑에서 회색 눈동자가 절 노려보고 있었어요. 가프리가 좀처럼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것 같더군요. 그래, 자네가 여기 온 진짜 이유가 뭔가? 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로 이미 말씀드렸다고 대답했죠. 그래, 알아. 가프리와 아프리카에서 알고 지냈다고 했지. 하지만 그건 자네 말일 뿐이지. 그가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어디 보여주게. 그는 제가 건넨 편지 2개를 대충 훑어보고는 도로 제게 던졌어요. 그래서? 그가 물었죠. 전 아드님인 가프리와 무척 친했습니다. 함께 많은 일을 겪었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는데 그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 전에 이미 자네에게 그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줬던 기억이 난다고. 그 애는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났어.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뒤에 건강이 나빠져서 아내와 내가 권했지. 우리 둘 다 그 애가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주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배를 타고 여행 중인지 출항 날짜와 배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편지를 붙일 수 있을 테니까. 그러자 대령은 무척 당황하고 화가 난 듯 굵은 눈썹을 한껏 찡그린 채 손가락으로 초조하게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마치 체스 게임에서 상대방의 위협적인 수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한 듯한 표정이었죠. 도두군, 사람들은 대부분 자네처럼 지긋지긋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넨 지금 불쏘남이 도를 넘었어. 대령이 말했어요. 전 진짜로 아드님이 걱정돼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그래, 알아. 그래서 나도 자네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던 거야. 하지만 이쯤에서 그만둬. 모든 가정에는 각각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름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거든. 자네와 가프리가 함께 지낸 이야기를 아내가 몹시 듣고 싶어해서 오긴 했지만 앞으로 곤란한 처지가 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그의 일을 캐지 말라고.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험주씨.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척하고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 친구의 운명이 깨끗이 정리될 때까진 절대로 쉴 수 없다고 맹세했죠. 따분한 저녁이었어요. 우리 세 사람은 낡고 음침하고 오래된 방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부인은 아들에 대해서 열렬히 물었지만 대령은 내내 우울하고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너무 지루해서 더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인사하고 제 침실로 물러갔습니다. 1층에 있는 방이었는데 가구도 없이 크기만 엄청 크고 다른 방들처럼 좀 우울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험주씨, 1년이나 남아프리카 촌에서 잠을 잡은 사람은 숙소에 대해 그리 까다롭지 않답니다. 커튼을 열고 정원을 내다봤어요. 맑은 밤하늘에서 반달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소설이라도 읽으면서 마음을 돌려보려고 램프가 놓인 탁자를 난로가에 끌어다 놓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늙은 집사 래프가 새석탄을 들고 들어왔어요. 한밤중에 석탄이 떨어질까봐 가져왔습니다, 나리. 날씨도 무척 춥지만 여기 방들은 다 추워요. 그는 방을 나가려다 말고 잠시 망설이더니 돌아서서 주름진 얼굴로 절 쳐다보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죠. 실례지만 나리, 아까 저녁 식사 때 가프리 도련님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도련님의 유모였기 때문에 전 양아버지나 다름이 없었죠.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요. 도련님이 부대에서 잘 지냈다고 하셨죠, 나리? 아, 네. 부대에서 그보다 더 용감한 군인은 없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보호 전장에서 절 구해준 적도 있었고요. 그가 아니었다면 전 여기 없었을 겁니다. 늙은 집사는 깡마른 손을 비볐어요. 아, 예, 나리, 그래요. 가프리 도련님은 그런 분이에요. 늘 용감했어요. 공원에 있는 나무 중에서 도련님이 안 올라가 본 나무는 없을 정도였지요. 아무도 못 말렸어요. 참 착한 소년이었죠. 아, 이제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해야겠지요.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잠깐만요. 지금 였다고 했죠? 마치 그가 죽은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가프리 엠스오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깨를 붙잡고 다그치자 노인은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나리. 가프리 도련님에 대해선 주인님께 물어보세요. 주인님이 아시니까요. 제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사는 방을 나가려고 했지만 전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안 그러면 밤새도록 이 팔을 붙잡고 있을 거예요. 가프리가 죽었나요? 그는 제 눈을 피했는데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멍한 표정이었어요. 대답이 그의 입술에서 끌려 나왔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무시무시한 대답이었죠.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곤 제 손을 뿌리치고 방을 나갔어요. 홈즈씨, 도로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제가 얼마나 슬펐을지 짐작하실 겁니다. 노인의 말은 딱 한 가지 해석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분명히 내 친구가 어떤 범죄나 적어도 집안의 명예를 더럽힐 불명예스러운 일에 휘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완고한 대령이 소문이 나지 않도록 가프리를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은 거죠. 가프리는 신중하지 못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휘둘리곤 했죠. 틀림없이 나쁜 사람들한테 속아서 잘못된 길로 빠진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구해내야 한다고,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걱정스러워서 고민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세상에, 가프리 엠소스가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의 의뢰인은 감정이 복받치는 듯 말을 멈췄다. 계속하시죠. 굉장히 특이한 일이군요. 홈즈씨, 그는 창문 밖에서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서 있었어요. 아까 창밖을 내다봤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열어둔 커튼 사이에서 그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창문은 바닥까지 내려오는 통창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거의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거든요. 이제껏 그렇게 창백한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엔 유령을 본 줄 알았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내가 그를 쳐다보는 걸 알아차리자 그는 휙 돌아서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홈즈씨, 그건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절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용감했던 제 친구가 어쩌다가 대체 어떤 비밀스럽고 떳떳하지 못한 일에 휘말린 건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깊은 공포가 일었습니다. 보호인들을 상대로 1, 2년이나 복무한 군인이라면 누구나 긴장한 상태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데 익숙합니다. 갓프리는 내가 창문에 닿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창문 걸쇠를 여느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전 곧 정원으로 뛰쳐나가서 갓프리가 사라진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원 길은 꽤 길었고 불빛도 거의 없었지만 앞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길끝에 다다르자 다른 건물들로 향하는 여러 갈래 길이 나타났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문 닫는 소리가 들렸죠. 제 뒤에 있는 저택이 아니라 앞쪽 어딘가 어둠 속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홈즈씨,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절대로 헛것을 본 게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가프리는 저를 피해 도망쳤고 어딘가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거예요. 장담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다시 방으로 돌아왔지만 온갖 어지러운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엔 대령도 한결 태도가 부드러워졌더군요. 마침 부인께서 근처에 구경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하시기에 그걸 핑계로 하루 더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대령은 마지못해 허락했고 덕분에 맑은 날 대낮에 저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프리가 어딘가 가까운 곳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대체 왜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저택은 굉장히 크고 복잡해서 군부대가 주둔해도 될 정도였거든요. 만약 저택 안에 비밀 장소가 있다면 외부인이 찾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 닫는 소린 저택 쪽에서 난 게 아니었어요.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고 정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일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정원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정원에도 여러 채의 건물이 있더군요. 가장 끝에 있는 건물은 정원사나 사냥터지기 같은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을 것 같았어요. 문 닫는 소리가 혹시 그 건물에서 났을지도 모른다 싶어서 산책하는 척하며 그쪽으로 슬슬 걸어갔어요. 그때 키가 작고 날렵한 몸매에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그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검은 모자와 외투 차림으로 보아 정원사는 아닌 것 같았어요. 놀랍게도 그는 문을 잠그고 나서 열쇠를 주머니에 넣더군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다가 절 보곤 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택에 오신 손님이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전 가프리의 친구라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휴,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여행을 떠났다니 너무 아쉬워요. 안 됐군요. 언젠가 다시 오시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말했죠. 그런데 뭔가 죄지은 표정이더군요. 그가 지나가고 난 뒤에 돌아보니 멀찍이 떨어진 월계수 나무 뒤에서 몸을 반쯤 숨기고 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오두막집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창문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안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대담하게 행동하다간 일을 망칠 수도 있고 집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택으로 돌아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집안이 완전히 고요해진 뒤에 창문으로 빠져나와 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수상한 오두막으로 갔어요. 아까는 창문에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이제는 덧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덧문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행히 커튼이 조금 열려 있어서 방 안이 훤히 보였어요. 방은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었어요. 램프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난로에선 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아침에 보았던 작은 남자가 맞은편에 앉아 있더군요. 그는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면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신문이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나의 의뢰인은 이야기가 끊겨서 짜증스러운 모양이었다. 그게 중요한가요? 그가 물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신문인진 못 봤습니다. 폭이 넓은 신문이었는지 아니면 주간지처럼 작은 신문이었는지 그건 아마 보셨을 겁니다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어쩌면 스펙테이터 잡지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두 번째 남자가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가프리였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못 봤지만 그 익숙한 어깨선을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요. 그는 굉장히 우울한 듯 팔로 머리를 괴고 벽난로 쪽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세게 움켜쥐었어요. 엠소스 대령이었죠. 이리 오게.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탈색된 병사 1부까지 읽었습니다. 와, 지금이 몇 번째 녹음인지 세기도 어려운데
이번 녹음본은 만족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영상을 올려드린다 했으니까 이만하고 그냥 편집을 시작해봐야겠습니다. 다들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